안녕하십니까.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디 스미스 로펌에서 FDA 관련 기업의 M&A 또는 IPO, 제품 시장 출시 후 FDA 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시장 출시 전 제품의 허가 전략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FDA 규제를 받는 기업의 투자 관련 due diligence, FDA로부터 경고문, untitled letter 또는 수익 금지령 등의 행정 규제를 받았을 때의 대응, FDA와 의료기기 회사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요구되는 Informed Consent, Clinical Trial Agreement, Quality Agreement 등에 관해서 자문을 드리고 있고, 코비드 동안에는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제약과 의료기기 외에 FDA에서 새롭게 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메디컬 디바이스들과 디지털 테라피틱스 등의 분야에 관해서도 클라이언트 분들께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의 발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발표에 참석해 주셨다고 하여도 변호사 클라이언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발표 후 따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오프 더 레코드이고 만약에 프레스 멤버 분들이 계시고 코멘트가 필요하시다면 발표 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발표에서는 FDA 규제를 받는 기업들에 관한 due diligence, 그러니까 실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IPO, 지분을 위한 투자, private debt, 그리고 요즘에는 SPAC,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한 투자 등 많은 종류의 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딜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due diligence입니다. due diligence, 그러니까 실사란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법률 위반 사항 또는 그 외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정보에 대해 질문, 독립적인 리서치, 그리고 그 외 조사를 통하여 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FDA가 규제하는 미국 경제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일부 추산에 의하면 미국 GDP의 25% 정도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고요. 놀랍지 않은 것이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제약, 의료기기, 식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담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제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FDA 법상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 전에 프리마켓 리뷰 및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지켜야 하는 포스트마켓 요건들도 꽤 엄격하고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FDA 규제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FDA 규제 기업이 관련된 일에는 거의 항상 듀 딜리전스를 거치게 됩니다. 듀 딜리전스란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중요한 질문이나 조사를 통하여 알아가는 과정, 중요한 정보를 질문이나 조사를 통하여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하기는 이제 기업이 체결한 계약서들의 리스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커스터머이거나 원료 제공 업체에 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FDA 규정 준수 의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자들은 그런 계약서를 큰 리스크로 보고요. 또 다른 경우는 굉장히 키 서플라이어거나 키 커스터머인데 문서화된 계약서 없이 기존까지 관계의 기초에서만 비즈니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도 딜이 성사되고 나서 언제든지 커스터머나 키 서플라이어와의 관계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인베스터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본 부분은 FDA로부터 허가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약 허가 또는 510K 의료기기에 대한 프리마켓 어프로벌, 아니면은 코비드 관련된 기기 또는 제약이라면 긴급 사용 허가 등을 받고, 그리고 받았다면 광고 또는 그의 마케팅을 허가의 기준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외로도 FDA 규제 준수를 위해 준비된 CGMP, QSR, Quality System Regulations, 위생제조 시설에 관한 규정들이고요. 그런 문서들이 FDA 요건에 맞춰 준비되어 있는지, 또 기존 FDA나 다른 기관들에게 인스펙션이나 어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지를 리뷰하고, 또 워닝 레터, 언타이틀 레터 등 FDA 규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레터들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딜리전스를 진행한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타깃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진행한 측에서 딜리전스 요청 리스트를 회사에게 보내고 그리고 딜리전스를 진행한 바이어 측에서 FDA 데이터베이스 등 그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 추후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회사 운영진 또는 주요 직원들과 인터뷰 아니면은 일부 경우에는 회사 외부 변호사나 컨설턴트들과 진행하는 식으로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회사 외부 전문가들과 인터뷰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냐면 가끔가다 너무 전문적인 정보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알아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성분 중 하나가 CBD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판매가 제가 알기로는 불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여러 개의 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CBD가 미국에서 규제 스테이터스가 좀 많이 복잡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규제 리스크를 알고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이유에서든 투자를 받는 회사 임원들이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그거를 불구하고 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 측에서 이 회사를 자문하는 외부 로펌과 그리고 컨설턴트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결국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왜 듀 딜리전스를 진행하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다음 저희가 의논하고 싶은 내용인데 딜리전스를 진행하는 목적 중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료기기 회사를 실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의사인지 환자인지 제품은 누가 제조 또는 설계를 하는지 아니면 원료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완제품을 공급하는지 마케팅이나 제품에 대한 광고는 어떤 채널을 통하여 하는지 등을 살펴보는데 그거는 이에 따라서 FDA 준수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가 FDA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면 해결을 이미 했는지 확인을 하고 해결하지 않았다면 투자자에게 끼칠 수 있는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 리뷰를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뿐 아니라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덕트까지 정보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덕트에 대한 FDA 규제 리스크는 이미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하였는지, FDA 허가 전략은 미리 세웠는지, 아니면은 이런 전략 만약에 세웠다면은 그런 전략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리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딜리전스를 한 중 회사의 제품이 FDA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에 팔리던 제품에 대한 FDA 규제 리스크, 그러니까 허가 없이 팔리고 있던 제품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점들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타임라인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저희가 완료한 딜 중 하나는 딜리전스를 한 결과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FDA와 주 정부들로부터 받은 라이센스가 워낙 많았고 그 라이센스를 새로운 회사에 트랜스퍼하는데 다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딜리전스 중 이 요건을 알아냈기 때문에 클로징 하기 전 시간이 걸려도 안전하게 라이센스를 옮기거나 옮기지 않아도 괜찮도록 주정부와 네고시에이트 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문제 없이 딜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딜리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라이센스가 트랜스퍼 되는 동안 공장 가동이 안 돼서 딜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딜리전스를 통하여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알아본 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받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미리 신경을 다 쓰고 준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딜을 하면서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또는 딜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딜리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FDA 규제를 받는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FDA 관련 이슈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물론 취급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숫자와 종류가 적으면 아무래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의무가 적어지긴 하겠지만 FDA 규제를 받는 모든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레벨의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딜리전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FDA 규제 역시 또 회사의 사업이나 사업의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회사도 FDA가 규제를 집중한 분야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의미에서든 안정성과 직결되는 분야겠죠. FDA 규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이렇게 작은 회사가 FDA 규제를 받고 비즈니스가 멈춘 것을 보았고, 그리고 특히 FDA는 이제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M&A 같은 트랜잭션이 끝난 후에 인스펙션이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FDA 이제 오너십이 바뀌었다는 노티스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한 OTC 제약 제조업체에 대해서 진행된 제가 알고 있는 딜의 경우, 제가 진행하진 않았고요. 제대로 된 딜리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FDA에서 인스펙션을 나와서 여러 과정 끝에 제품 모두 리콜이 되고 공장 가동은 완전히 멈추게 된 적이 있고요. 중소기업 자체가 굉장히 실수 있었는데 결국 문은 닫았고 투자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실 OTC 제약 제품의 경우 FDA 규제 리스크가 절대 큰 편이 아닌데 이렇게 FDA 규제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로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딜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FDA 듀 딜리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딜리전스에 대비해서 FDA 규제 준수를 하고 있으신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딜리전스의 정보로 얻은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볼 텐데, 결론적으로는 딜리전스의 결과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저희가 진행했던 딜의 경우는 딜리전스 통하여 알게 된 정보로 인해서 딜이 멈추기도 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투자 액수나 타이밍이 바뀌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진행했던 딜 중에 FDA 규제 리스크가 높은 패트 석션을 하는 의료기기 관련 분야였는데 딜이었는데 이미 FDA로부터 경고장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투자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투자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위반 사항은 찾았지만 위반 사항을 찾았다고 해도 리스크가 딜을 멈출 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인뎀니피케이션 조항인데, 인뎀니피케이션이란 어떠한 이벤트, 예를 들어서 FDA 규정으로 인한 소송 또는 FDA 행정적 규제 때문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걸 뜻하고,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류하고 만약 딜리전스 중 발견된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된 후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보류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있는 금액으로 그 피해를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딜리전스를 통하여 또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알아낸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한 기회를 삼기도 하는데, M&A라면 기존 FDA 전략과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어떤 곳에서 커스트 세이빙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현재적일까 어떻게 인터그레이시 될 수 있는지, 기업 문화는 서로 통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 듀 딜리전스가 주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는 정해진 룰은 없고 투자자와 셀러 입장이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딜리전스는 가장 일찍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정보를 미리 알고 딜을 진행하면 조건을 협상하는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일부 정보의 경우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시간을 아끼게 되기도 하고요. 다만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딜리전스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우 인베이시브하고 부담을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저는 지금 이제 FDA와 헬스케어 분야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떠나서 코퍼레이트, 텍스, 지식재산권, 때에 따라서는 인바이러멘털 환경법 등 범위하고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쏟게 되고, 또 그 외에도 회사 직원들의 분위기도 많이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딜리전스를 가능한 빨리 끝내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서 심한 경우는 4일짜리 딜도 본 적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기간에 제한을 두고 딜리전스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딜리전스 시점과 스코프는 양쪽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협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당연히 가장 흔한 타이밍은 이제 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종 투자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최종적 합의를 하기 전에 딜리전스 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은 딜리전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그리먼트에 합의를 해도
어그리먼트 자체가 여러 상황을 가정한, 예를 들어서 뭐 규제 때문에 FDA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가 타격이 있는 상황,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협상을 늦추게 하고 또 깔끔한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딜리전스에는 어떻게 팀이 구성될까요? 일단 비즈니스 파트에서 또는 딜을 진행한 뱅커들이 먼저 딜리전스를 하면서 타겟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타겟 회사의 비즈니스가 현재 비즈니스와 시너지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로펌의 corporate, tax, environmental, 지식재산권, 또 저희 같은 헬스케어 팀이 해당 회사와 또 그 비즈니스 모델에 법적 이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컨설턴트들도 고용을 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이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컨설턴트를 직접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회사의 IT 시스템이 데이터 시큐리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지, 또는 뭐 보험 청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이 외로는 회계사분들 역시, 회계법인들 역시 함께 팀이 합류해서 회계 자료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팀의 구성과 인원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딜들은 어떤 형태로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사를 분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요청하게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고, 사실 많은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과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데, 투자 대상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모여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투자자들을 고르고, 그리고 만약에 딜리전스 리퀘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하면 오히려 푸시백을 하면서 그거는 우리는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느 범위에서까지 딜리전스 하는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양쪽 사이드에 레버리지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회사들이 아무래도 헬스케어 법안에 주로 영향을 받으시는 회사들이 많으시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법안들이 헬스케어 팀들이 리뷰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 저뿐만이라 리뷰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아마 미국의 괜찮은 로펌이라면 다 이 부분에 대한 리뷰는 이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엔타이 킥백 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약이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사나 간호사 같은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에게 킥백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긴 하죠. 미국에서는 위반 금액의 몇 배를 벌금 또는 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투자자들의 결정에 이 법의 준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리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블렛을 보시면 이제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가 있죠. FDCA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의 FDA 법이고요. FDA 규제를 받는 회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주로 자문하는 법안입니다. FDA 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딜레마 중 하나가 특히 뭐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디지털 테라피틱스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메디컬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FDA에서 규제 방향을 정해 나가고 있고요. 또 FDA 규제 정책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또 거꾸로 투자자들은 회사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임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약간 리스크를 만약에 FDA 정책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그리고 또 그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제품을 뭐 마케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FDA 법이 회사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당히 깊은 이해를 꼭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 듀딜리전스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단순히 투자금의 보호 또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측면을 떠나서 정부의 규제가 있는 경우 투자 주체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 요약되어 있는 케이스에 나오는 투자 회사는 헬스케어 회사에 투자한 사모펀드였는데, 여기서는 한 파마시 체인, 약국 체인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투자 후에 2명의 직원을 사모펀드에서 파마시 체인의 임원으로 임명한 등 굉장히 액티브하게 경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미국 법무부에서 이 파마시 체인이 위에 말씀드린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헬스케어 법안들 중 일부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법무부가 파머시 체인뿐 아니라 사모펀드 역시 위반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 명시하였던 점이고요. 그 이유는 사모펀드에서 2명의 직원을 체인의 임원으로 임명했었고 펀드가 체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투자자 역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는 뭐 끝까지 가지는 않고 21점 이제 합의를 보았는데 두 파티가 합의를 보았는데 그 금액이 21.36밀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23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또 합의를 보면서 종결이 되었고,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펀드가 많은 것은 사모펀드, 돈이 많은 것은 사모펀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도 사모펀드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투자 금액을 지키는 것 외에도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딜리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을 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 몇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바이어 쪽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쪽에서 또는 그리고 셀러 또는 투자를 받는 쪽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어는 돈을 넣는 쪽이기 때문에 딜리전스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뱅커, 변호사, 컨설턴트 등 그 외 다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서 딜리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딜리전스 준비가 얼마나 급하고 또 긴장감 높게 이루어지냐면, 저희 회사 다른 이 투자 변호사가 말씀하신 비율을 따르자면 깨어진 유리 조각을 기어다니는 느낌으로 항상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 딜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바이어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아무래도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딜리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서 딜리전스를 준비하면서 또 딜리전스를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자세히 할지 결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비즈니스가 얼마나 헬스케어 규제에 노출되어 있고 또 셀러 회사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복잡한지 또는 딜을 리치하는 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맞춰 각각 딜리전스 토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 회사인데 저희 쪽에서 보험 빌딩에 대한 리뷰를 할 필요는 없고, 또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투자자가 10%의,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10%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마이너리티 투자자이고 다른 회사가 뭐 40%의 지분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40%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는 딜리전스를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10%의 투자를 하는 마이너리티 투자자는 그 40% 회사의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이피션트하게 딜리전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독립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0% 투자자의 딜리전스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경우에서든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딜리전스 질문들을 포함한 질문 리스트입니다. 이걸 due diligence request list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이어가 셀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리스트인데 셀러가 여기서 주는 답변이 딜리전스의 기초가 되게 되고, 또 많은 경우 딜리전스와 딜을 스케줄을 고려하면 제일 처음에 지금 제출하는 이 딜리전스 리퀘스트 리스트, 질문 리스트가 상당 부분 셀러가 답변하는 단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딜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추후에 요청하는 질문들은 셀러 측에서 답변을 안 하거나 바빠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물론 중요한 자료는 꼭 받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에 바이어가 계시다면은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또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워딩으로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딜리전스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파트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엑셀 시트나 뭐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진행 상황과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레프트아웃 된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리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딜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두 번 이상 질문을 물어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서 딜을 진행해야 됩니다. 바이어 측면에서 이제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셀러 측면에서 보자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의 딜리전스를 예측하고 준비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전스는 굉장히 직원들의 리소스와 어텐션을 굉장히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딜이 시작되기 전 셀프 딜리전스, 그러니까 예측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셀러를 대리할 때 딜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이어 측, 그러니까 투자한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대해 높은 문서와 답변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자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직접 리버스 딜리전스를 진행해서 기존에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이나 문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미리 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하실 점은 트레이드 시크릿이나 비밀 문서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딜리전스 도큐멘터리 문서들이 올라갈 때 예전에는 이제 박스째 문서를 막 옮겼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인터넷 PDF나 워드로 버추얼 데이터룸 인터넷 웨브사이트에 드롭박스 같은 인터넷 웨브사이트에 올리는데 이제 NDA 같은 걸 통해서 비밀 유지를 하긴 하지만 뭐 변호사, 뱅커, 회계사 등 포함해서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 10명을 넘는 사람들이 문서들이 보관된 데이터룸에 액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크릿이나 비공개 자료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일부 경우에는 이제 그 비공개 자료들을 따로 설정해서 클린룸이라고 새로운 데이터룸을 만들어서 일부 인원에게만 공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끝나야 하는 프로세스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끝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딜리전스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바이어와 셀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 다음 몇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중점을 보고 리뷰하는 딜리전스 토픽들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기존 계약서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와 서플라이어와의 계약서, 또 제품에 대한 제조 계약서, 퀄리티 어그리먼트, 진행되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시험에 대한 계약서, 또는 이제 CGMP 또는 QSR 등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SOP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요. 계약서를 리뷰하는 이유는 투자를 받는 회사가 계약상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리스크는 여러 가지 형태를 존재할 텐데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키 서플라이어의 계약이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계만으로 유지된 경우, 또 그 서플라이가 없으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점을 리스크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임상시험 계약서에 인베스티게이터에게 주어지는 페이먼트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또는 성공 보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 점도 예를 들어서 레드 플래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수 형태는 데이터의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고 또 그런 이유로 FDA 허가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만약에 계약서를 리뷰하면서 그런 점이 있었다면은 바이어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퀄리티 어그리먼트를 리뷰하였는데 법적 책임이 잘못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FDA 규제 위험에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에 따른 보상 책임이 그 투자를 받는 회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딜에 대한 레드 플래그가 역시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간단하게라도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관련 인더스트리 엑스퍼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꼭 중요하고, 그래야 또 나중에 더 큰 이슈가 생기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또 저희가 자세히 보는 것이 정부 기관들로부터 주어지는 라이센스와 등록 여부인데, 미국 정부 시스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나뉘어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딜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해당 비즈니스가 어떤 기관의 규제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회사의 경우라고 했을 때는 FDA 규제를 확실히 받지만 주정부의 규제는 받는 경우도 있고 아직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제약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은 제조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의 경우 뭐 주정부도 규제를 하긴 하지만 주 규제는 연방 정부에서 리드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FDA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제 의료기기나 제약에 대한 광고나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연방 FDA법이 주 규제 법안 연방법이 주 규제 법안인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 미국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메디슨은 원격 진료 제품들은 주정부법의 규제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제품에 따라서 주 규제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를 꼭 조심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후에는 그 요구되는 라이센스나 퍼밋이 회사가 있는지를 투자자들 측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라이센스나 퍼밋에 대해서 전부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꼭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진행한 의료기기들에서는 투자를 받는 회사가 아예 그 회사의 제품이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딜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마치긴 했는데 딜리전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지고 또 더 까다롭게 많은 질문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딜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딜 성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신다면은 꼭 FDA 법 그리고 주법, 특히 주법 역시 준수를 하고 있으신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또 디지털 헬스와 텔레헬스 제품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는데 특히 코비드 크라이시스 이후에 텔레헬스 또 디지털 헬스 등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그에 더불어서 FDA의 규제 정책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요. FDA의 경우는 이제 디지털 헬스 제품들에 대해서 프리-서티피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몇 년 전부터 내놓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일럿 프로그램이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FDA 규정 준수를 잘하는 시스템과 컬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품 출시에 있어서 리뷰와 허가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 주는 조건인데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앞으로 FDA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해서 택할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취할 확률이 높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아직 완전 오픈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FDA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FDA가 2019년 9월에 디지털 헬스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이던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클리니컬 디시전 소프트웨어, 제너럴 웰니스 폴리시, 모바일 메디컬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를 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부 의료기기 데이터 시스템, 아니면 이미지 정착 장치 등에 대해서는 2016년 말에 나온 법안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의료기기로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경우에는 이런 정책 체인지로 인해서 FDA 규제 대상이 아니다가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경우에는 좀 더 적긴 하지만 FDA 규제 없이 제품 유통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헬스 또는 텔레헬스 기업들에 대해서 듀 딜리전스 할 때는 제일 먼저 해당 기업의 제품을 FDA에서 어떻게 규제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규제한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요. 비교적 좀 복잡한 과정인데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뭐 사용자는 누구고 뭐 의료인 또는 환자 또는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들인지 사용자가 이런 점들을 분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FDA 규제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 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도 같이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DA 규제가 어떻게 되고 또 요즘 트렌드인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기라면은 AI에 대해서 이제 AI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품이 해결하고 있는지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FDA 규제 정책도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만약에 뭐 디지털헬스나 텔레헬스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다면은 처음부터 FDA 정책이 어떠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사실은 FDA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와
텔레스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품 앞으로도 FDA가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시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투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상장을 하실 때 FDA 또는 다른 규제 리스크가 생긴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 FDA due diligence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FDA 법의 기본 요건들을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FDA 규제를 받은지 등에 대한 분석입니다. FDA 법은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긴 한데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FDA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걸 regulated out of the industry라 그러는데 소비자에게 끼친 영향이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기만이 심한 경우에는 FDA에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오고 또 그 경우에는 회사를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메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로 지금까지 그래도 손에 꼽을 만큼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의 롱텀 석세스를 위해서는 FDA 법의 요건들을 항상 주의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FDA 투자자 입장에서 FDA 딜리전스를 진행할 때는 제일 먼저 해당 제품이 이제 FDA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마케팅 또는 광고용 문구에 있어서 그 허가 범위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외에 FDA 답변과 회사의 답변과 FDA 데이터베이스, 소송 기록 등을 통해서 리콜, 보고된 부작용 또는 뭐 그 외에 문제된 부분이 있었는지 리뷰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도록 만들어진 CGMP나 QSR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FDA 그리고 투자자들도 물론 이제 문제가 있었던 점 자체는 안 좋게 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요. 사실 뭐 의료기기 회사든 제약회사든 유명한 회사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리콜이나 마켓 위드로를 한 번씩 겪고 또 판매된 제약이나 기기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경우가 많고요. 보고된 경우를 겪기도 하고요. 그게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된 개수 자체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규정을 따르고 뭐 FDA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보고하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은 뭐 투자자들이 그 기록을 봤을 때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규정에 맞춰서 이제 보고하지 않고 뭐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를 뭐 축소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투자를 할 때 그 문제가 드러나서 더 딜이 망가진 경우가 있고 이제 더 심한 경우는 FDA에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된다면은 인포스먼트를 해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도톡신 때문에 의료기기를 리콜한 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FDA 보고를 안 했고 물론 다른 요건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FDA 보고를 안 한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돼서 170억 원의 벌금을 낸 케이스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잠시 건드렸지만 제품의 광고나 홍보성 문구들이 규정에 맞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인데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그리고 문제가 자주 생기는 부분이 off-label promo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허가를 받은 인디케이션과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셀라인 솔루션을 코어에 딜리버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다른 병을 치료 목적으로 이제 셀라인 솔루션 대신 스테로이드를 딜리버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그러니까 허가받은 것 외로 허가는 있는데 그 허가받은 인디케이션이 아니라 그 외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오프레이블 프로모션이 되고 FDA는 이것을 예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회사들이 근데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야 한다면서 몇 년 전 소송을 걸어온 적이 있는데 FDA가 몇 번 지기도 했지만 뭐 결국에는 FDA가 법적 티어리를 살짝 바꾸면서 해당 회사들의 CEO들을 형사처벌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지금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힘들지만 오프-레이블 프로모션은 FDA의 제약과 의료기기 규제의 그 루트 베이시스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FDA에서 절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프-레이블 프로모션을 하시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제품을 홍보하는 뭐 그게 페이스북이 됐던 아니면 웹사이트가 됐던 유튜브 채널이 됐던 홍보하는 프로모셔널 매티리얼을 퍼블리시 하시기 전에 뭐 변호사나 컨설턴트나 또 내부 팀에서 FDA에서 준 이슈한 허가의 기준들을 충족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퍼블리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FDA 규제에서 물론 이야기할 점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거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하실 거면 꼼꼼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서 투자를 받으실 때의 리스크를 줄이고 FDA 규제 리스크를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헬스케어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스케어 법안들은 의사들에게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금품 또는 다른 베네핏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짓말로 빌링을 청구한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죠, 그거는. 그리고 그 외로는 이외에 비슷한 법안들로는 또 주 정부마다 비슷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허가받으신 후에도 의사와의 관계나 또는 보험 청구에 있어서 조심하실 부분이 많다는 점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슬라이드는 좀 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법의 경우는 아신 바와 같이 히파가 이제 미국 연방주 법안이고 특히 헬스케어 기업들의 경우는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또 저희 팀에서 따로 이것만 담당한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분야 역시 듀 딜리전스를 할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는 점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사이버 시큐리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 참석하신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기업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경우에는 FDA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분야고 또 2014년, 16년, 18년에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들의 보안에 대해서 FDA가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FDA 가이던스를 자세하게 리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딜리전스를 하면서 저희가 리뷰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또 이 외로도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그리고 듀 딜리전스 리퀘스트 리스트를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딜리전스가 끝나면은 저희 투자자들에게 이제 저희 같은 로펌이나 다른 곳이 종합적인 리포트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리포트를 보면 이 회사의 잘된 점이 무엇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 액수나 조건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부 금액이 뭐 일정 조건이 맞추어질 때까지 페이를 딜레이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indemnification 또는 escrow 조항을 넣기도 하고요. 라이센스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라이빌리티 소송을 당해서 라이빌리티 진행되는 소송이 있는 경우도 있고 라이빌리티 이슈가 있는 경우 딜이 포맷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사는 스톡 트랜잭션에서 제품에 대한 권리만 사는 에셋 딜로 바꾸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딜은 유럽 라이센스 때문에 투자를 받는 그러니까 셀러의 제품에 대한 권한을 바이어에게 바로 넘기지 않고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제품은 셀러가 계속 소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레비뉴만 들어오는 세일즈 프로핏만 바이어에게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딜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양쪽에 다 만족하는 선에서 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포스트 클로징 액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사실 거의 모든 어텐션이 포스트 클로징 이제 딜을 마무리하는 데만 집중이 되긴 하지만 또 그 중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FDA 또는 주 정부에게 딜이 끝났다고 노티파이를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그 외로 서플라이들이나 아니면은 키 커스터머들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운 주체로 그 계약을 수정한 일인데 이것 역시 딜리전스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딜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포스트 클로징 액션을 해서 새로 투자를 받은 회사가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오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FDA 그리고 헬스케어 규정은 많지만 또
준수하는 게 쉽진 않지만 어렵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법적 요건에 대해서 준수해 나가신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분야 자체가 규정들이 워낙 많고 규정 위반이 회사에게 큰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하는 것이 회사의 성공을 보장하고 또 가치를 높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하실 점은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니까 한국에서 합법인 것들이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실 때 만약에 미국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이 모델이 합법이고 또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되는지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FDA, 사실 이 도큐멘트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고, 제가 이거는 FDA 규정 준수의 여부에 대한 블렛입니다. 예를 들어서 FDA 규정에 따르면 CGMP 또는 QSR 준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문제가 생긴 점 해결하셨다는 점이 있다면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FDA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FDA에서 나중에 인스펙션을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딜리전스를 진행했을 경우에 이러한 레코드가 없다면은 문제가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하시느라 좀 바쁘시겠지만 주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또 고칠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FDA 규제기관은 단순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고 싶어하고 또 투자자들의 듀 딜리전스에도 회사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이나 아니면 다음에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